개혁 개발하고 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올라가겠구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도국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상해 이런 데 가면 2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한 300억 이렇게 해요. 극심한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거는 어쩌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잃어버린 30년 일본 같은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중국 경제는 워낙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개혁 개방이라는 게. 그래서 10%대 성장을 계속했고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가 장서민 말기 호진타오 때 들어오면서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퍼센테이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100일 때 10%는 10인데 1000일 때 5%는 50이에요. 그러면 퍼센트는 반으로 떨어졌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훨씬 더 많은 재화가 창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질을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도 GDP 가지고 자꾸 중국 경제를 논하지 마라. GDP 무망론. GDP라는 게 숫자적으로 얼마를 하면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부터 중속 성장 시대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거와 같이 10% 뭐 9.8%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6% 이렇게 했는데 6% 너무 적죠.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마오빠 8%를 지키자. 막 이러다가 마오리오 6% 지키자. 그러다가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5% 내외. 작년에 5.2% 성장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 퍼센테이지는 줄었지만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이 양이.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에서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 내용을 볼 때는 되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세 가지를 보죠. 특히 중국 경제는 그게 더 심한데 내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둘째, 투자. 고정자산 투자에 어떻게 하고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국가 주도형 투자도 있고 또 민간 주도형 투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출. 중국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니까. 자, 이 세 가지의 성분이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내수 같은 경우는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60% 가깝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에요. 지금은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40%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게 상쇄를 해야 되잖아요. 상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안 되면은 정부 주도형 투자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를 합니다. 사실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경제는 이렇게 회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민간 투자는 잘 안 돼요. 소비도 마이너스로 가고 거기다 잘 아시는 부동산이 꽉 묶여 있으니까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중국에서 연관 산업이 제일 강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경제 25%를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지어놓으면 그 안에 내장재, 콘크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관 산업들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가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싱크대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못 팔잖아. 카페트 깔아야 되는데 카페트 회사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선줄 전구 만드는 회사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수가 어려워졌고 그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성으로 가는 거예요. 내수가 중국 경기를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투자 안 되죠. 수출도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무슨 물류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미국이 제일 많이 사주는데 미국의 관세 트럼프 때 25%로 올려놓은 관세를 바이든이 내려준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내가 60%까지 올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바라보면 이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지표의 내용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경기가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이걸 바라보는 선행 지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이 산업이 풀릴 거야. 그러면서 구매를 많이 하면 이게 경기를 좋게 보는 거잖아요. 그걸 되게 50을 넘어야 돼. 그러면 경기가 회복된 걸로 보는데 계속 50을 못 넘고 있어. 구매자 관리 지수가. 그럼 소비자 지수도 마찬가지죠.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소비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 야, 그 내부에서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떨렁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럼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도 나서서 우리가 앞으로 개혁 개방을 계속할 거고 이런 조치들을 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라. 우리한테 투자하는 기업들은 중국 국내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내국인 대우를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반간첩법 이런 걸 또 만드는 거예요. 대외관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중국 국가 이익을 위해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그럼 중국 국가 이익에 위해되는 행위가 뭐지? 규정이 없어요. 그럼 중국 당국이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꺼리게 되죠. 요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러면 무서워서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불편하게 하잖아, 상대방을. 그러면 가겠냐고요. 저같이 전공하는 사람들도 가기가 꺼려진단 말이죠. 왜? 불편하니까. 우리도 자료 수집하러 가야 되고 거기 원래 아는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중국을 비방한다. 이러면 억류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중국은 자신들의 우군을 잃는 거예요. 시스템을 조금은 완화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경제가 좋고 민생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일반 사람들은 나 옛날부터 잘 사는 거야. 옛날에 내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지금 차 타고 다니잖아. 완전히 조그만 집에 살았는데 지금 집도 분배받고 또 내가 돈 벌어서 사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괜찮아졌단 말이죠. 근데 중국도 지금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부분 경쟁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도 98년에 상품화를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다 분배받았으니까 비슷비슷한 집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 상해 이런 데 옛날에도 가면 2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한 300억 이렇게 해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300억짜리 집이 있지? 이런 극심한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책도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런 거니까 사회주의성에 비춰보면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거는 사회주의의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시진핑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 판빙빙이라는 사람이 벌금을 1,500억을 이중 계약 이것 때문에 받았는데 6일 만에 갚았잖아요. 북경의 아파트 몇 채 팔아서 갚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뭘 해가지고 아파트를 몇 개 파니까 1,몇백억이 그냥 갚아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연예인들이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반 백성들과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소위 공리주의 원칙에 굉장히 벗어난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시진핑이 추구하는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게 그건 마오쩌둥 때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빈곤의 평등이 됐던 건데 시진핑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 당이 나서서 재분배를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재분배라는 거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걸 뺏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경제에서 돈 벌으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벌었다고 뺏어갖고 다시 주면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 그걸 얘기했을 때 팬데믹을 만났고 봉쇄가 됐고 팬데믹 때문에 국제 경기가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소위 리오프닝 정책을 세게 했는데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올해에도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중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세계도 하고 있는 거고 개선이 안 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이미 거기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도 안 되겠다. 그게 잘 아시는 탈중국이에요. 근데 워낙 대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는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중국이 좋은 건 아니죠. 다만 여전히 시장 가치는 있고 중국의 정책 전환에 의해서 개선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 끌고 가면 이거는 어쩌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 불안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일본 같은. 근데 일본은 잘 나가다가나 잃어버렸지. 중국은 뭐 언제 일본같이 선진국 갔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소득 12,800불인데. 이제 중진국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만나니까 아, 이게 제대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잖아요. 초기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인구와 사회적 자원들이 소위 저임을 제공하면서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인구 보너스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잘 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기술 관리 이런 걸로 넘어가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거든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국가로 인정을 못 받지만 대만이고 아르헨티나 굉장히 잘 나갔죠. 중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고 아시아에서는 옛날에 필리핀이 제일 잘 나갔어요. 미 대사관 필리핀이 지어줬었어요. 우리가 파키스탄 제철 공장을 견학을 갔었어요. 지금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제철 공장이 있지만 그랬던 거예요. 그걸 뚫고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고민이죠. 그러면 뭐야 지금 우리 위대한 공산당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왔는데 이 대목에서 주저앉아?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이 잘 못하네. 위기관리 능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중국이 해결할 방법이 있죠. 더 세게 누르거나 조금 유연하게 정책 전환을 하거나 이 기로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거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연계성이. 중국은 러시아가 붙어있고 아시아 대륙에 딱 같이 있잖아요. 40여 개 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생산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미국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바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양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달러 인덱스, 달러 패권이에요. 또 하나가 강력한 해상 군사력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죠. 국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그 보호의 피를 달러로 우리한테 맡겨라. 이게 미국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두 가지 시스템에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됐냐 하면 사이버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달러 패권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었죠.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외환보유고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급하면 찍어내면 되니까. 물론 이제 미 하원에서 함부로 못 찍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옛날같이 양적 완화나 이걸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자, 중국도 우리도 미국같이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인민폐를 국제화폐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바로 인민폐 국제화예요. 도전했죠. 그 다음에 해상군사력? 아니 왜 미국만 그래? 태평양이 저렇게 넓은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진핑이 오바마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태평양은 미중 두 나라를 품을 만큼 넓다. 왜 너 혼자서 그걸 다 가지고 움직이냐. 그래서 해군력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3개의 성능은 둘째치고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전 세계에 26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었고 그중에 11개를 미국이 운영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항공모함 2개 있는데도 드물어요. 러시아 같은 데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갖고 있었죠. 이제 위성 국가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흑해라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중국이 사왔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게 첫 번째 항공모함을 그걸 개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해상 카지노 센터 만들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산동함, 요령함, 그 다음에 이번에 복건함 이렇게 3번째를 만들어서 내년에 전력화하겠다. 2049년까지 10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대양 해군 계획이에요. 미국이 11개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성능의 차이는 많아. 미국이 볼 때는 달러 패권과 해상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버 공간은 뭘 가지고 하는 거죠? AI에 갖고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 패권이나 해상군사력은 워낙 미국이 기존에 이걸 갖고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쫓아가는 거고, 사이버는 지금 가지고 경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천 기술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잖아. 미국은 지금도 계속 설계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요. 미국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조가 안 되는 거야. 제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도 삼성 여기다 공장 만들어, 대만 TSMC 여기다 공장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거기서 만들지 말고 여기 가져와가지고 우리 IRA,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하는, 그리고 우리와 관계 있는 광물만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국은 제조 능력에서 세계 최강이잖아요. 여기에 AI 이런 기술이 더해지면 이건 미국을 능가할 수 있겠다라고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시절부터 기술 패권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도 들어와서 똑같아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죠. 트럼프는 혼자 했지만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동맹과 함께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이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 규범을 제시하고 따르지 않는 국가는 제어하자. 이게 공급망 재편 협의에서 중국을 제끼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잘 아시는 IPEF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들어가 있고 뭐 일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AI마저 현대화가 되고 고급화가 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나노 이하 반도체 공급 금지. 그런데 중국이 이미 많이 따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는 중국계 세계 최강이에요. 컴퓨터 기술, 로봇 이런 거 세계 최강이죠. 중국이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야. 반도체가 있어야 AI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칩4 이거 만드는 거죠.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능력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꼭 중국을 견제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자기네가 좋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간 그건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어쨌든 제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돼요. 배터리도, 디스플레이. 김정은 집무실에도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유심히 보셨으면 우리 한국산 모 업체 디스플레이가 딱 브라운관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한국 조선이 또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멀크선이라고 하는 일반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특수선을 한국이 굉장히 잘 만든다. 쇠빙선이라든가 얼음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추선 이런 거를 한국이 잘하고 있단 말이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런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국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지금 이런데 한국이 이제 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관계가 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무역구조상 우리가 많이 수출했던 게 중간재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성이 돼서 이제 수출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물류 이동이 안 되고 제약이 있으니까. 자체 개발한 것도 있고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엄청 썼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수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거 쓰다 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네, 가성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안 찾는 거지. 그래서 관광객이 다시 와도 고급 화장품을 안 쓰잖아요. 무슨 땡땡영 뭐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야. 싼 거.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상이에요. 한국의 대중교역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는 거예요. 야, 그걸 옛날처럼 다시 돌려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도 수출하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우리 기업들도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다. 그럼 변한다. 2000년에 한중 무역 품목과 2020년 무역 품목, 10대 무역 품목을 보면 한 5개가 바뀌어 있어요. 누가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게 아니잖아. 그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중국과. 막 그러다 안 되잖아요.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면 중국에 뭐가 들어가든지 하여간 40%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디커플링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디리스킹이에요.
위험 부분만 관리하자. 쓰긴 쓰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리커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걸 통해서 커플링을 새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딱 끊고 뭐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개혁개방하고 나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중간 텀에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런데 중국은 꿋꿋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WTO 체제에 2001년에 가입을 했어요. 중국은 WTO 체제의 최대 수혜자예요.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국제시장에다가 수출품을 계속 공급했고 그러면 달러를 획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달러를 많이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G2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 2008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금융회의가 열렸고 호진타워와 오바마가 만나서 앞으로 이 지구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 두 나라가 해결을 해야겠다. 그게 그룹 오브 투예요. 중국과 미국의 시대, 미국과 중국의 시대. 중국은 이제 그때부터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까 우리만의 모델 이런 걸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진핑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성을 강조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그런 흐름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 요새 MZ세대예요. 잘 나가던 중국 때 옛날에 막 못 사던 중국이 아니고 잘 나가던 중국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개혁개방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빠링호 80년대 이후 출생 조링호 90년대 후반 출생 지금 MZ세대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중화민족이 세계적 민족이고 우리는 매우 잘난 조상을 뒀었고 세계적 강대국이었다. 그럼 옛날에 지리상의 발견이 안 돼 있고 국제 규류가 없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30%대의 물자를 생산을 했으니까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1978년에 개혁개방하면서 세계적 국가 중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주의, 우리도 이제 세계적 국가로 나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행에 딱 옮기는 것이 시진핑이에요.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팬데믹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하고 달랐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봉쇄 정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하고 그럼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죠.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우리만 이럴까? 그러다가 민생의 문제와 딱 걸리고 취업도 못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직장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불만이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급기야 샹하이에 있는 봉쇄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걸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백지 시위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왜 백지를 했겠어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여기다 뭘 쓰면 잡혀가니까. 갑자기 젊은 세대가 우리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이걸 쭉 겪으면서 중국적 방식의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세대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SNS에도 능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도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아.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안에서 곪고 있다. 그러면 골마 터지면 분출이 될 수 있잖아요. 장저민이 사망하고 나서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고 리커창이 사망했을 때 추모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도 불만 표출로 흐를까봐 막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시진핑의 지지자였었던 MZ세대가 이제 감시자로 돌아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